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 김순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관한 것이에요.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분노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뻔뻔한 여자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이 겨우 5살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면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아들 학원비 벌려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약 하나 안 바르고 일했어요. 그래도 아들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과 남편 유산으로 아파트 2채를 장만했고 예금도 조금 모아뒀어요. 전부 우리 아들 주려고 모은 재산이었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하고 성실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 과장까지 올라갔는데 문제가 있다면 너무 순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친구가 자기 물건 가져가도 괜찮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친구 말이라면 의심 없이 믿는 성격이라 제가 늘 걱정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친구가 그럴 리 없어라는 말만 하는 아이였어요. 그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소개받은 여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민우가 소개해줬어요. 그래? 민우가? 어떤 여잔데? 되게 착하고 예쁜 여자예요. 민우가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격도 좋고 시부모님 잘 모실 거라고. 민우는 아들의 10년지기 절친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활발하고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아이라 밥도 해주고 용돈도 줬었죠. 명절 때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보다 나아요 하면서 밥 3그릇씩 먹으며 좋은 말을 하니 어찌 안 챙겨주고 싶겠어요. 제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아이라 살뜰하게 챙겨줬었죠. 아들이 밖에서 다쳤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고맙다고 인사한 적도 있어요. 그런 아들의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라니 믿음이 갔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난 날 저는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말투도 상냥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공손했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태호 씨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요.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가씨가 이렇게 어른들에게 잘하는 걸 보니 우리 아들이 좋은 인연 만난 것 같아 기분 좋네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웃으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 사실 저희는 그냥 월세방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가는 재미도 있을 거고. 우물쭈물하던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며 부끄럽다는 듯 말하더군요. 사실 제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려다 보니 돈을 많이 마련하지 못해서요. 그렇다고 태우 씨한테 다 맡기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마음씨가 곱더군요. 요즘 누가 월세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나요? 다들 번듯한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 할 건데. 며느린 자신이 가진 것 없으니 욕심내지 않는다며 이야기하더군요. 너무나 기특한 며느리를 보며 결혼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다 해줬어요. 예단도 제가 다 하고 혼수도 보태줬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도 선물했어요.
며느린 너무 고마워하며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잘하겠다며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딸처럼 잘하겠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내내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저와 며느린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민우가 신랑 친구 대표로 축사를 했어요. 태호야, 와이프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 또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바른 사람이지. 서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네가 행복해서 나도 정말 행복한 기분이야. 부디 평생 잘 살아라, 친구야. 서연아, 태호야, 서로에게 좋은 반려가 되어줘. 민우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축사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축사에 적힌 그대로 정말 좋은 인연이구나 싶었죠. 모든 것이 흡족스러웠던 아들의 결혼에 저는 결혼 비용 전액에 전세금 2억까지 보탰습니다. 아들 잘 되는 거 보는 게 소원이었고 좋은 인연이라고 믿었기에 그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았어요. 저야 제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둔 것도 있으니 크게 문제 없었죠. 아들 내외 결혼 후 1년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며느린 명절마다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선물도 챙겨줬습니다. 제 생일에는 케이크도 사오고 어버이날에는 용돈 봉투도 줬어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러면서요. 전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반찬도 해다 주고 용돈도 꼬박꼬박 줬습니다. 좋은 며느리 만났다고 동네방네 자랑도 하고 다녔죠. 시장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이런 거 사줬어요 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아들 결혼 1년이 지날 무렵 어느 날 오후 아들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불쑥 방문했어요. 사실 미리 연락하고 가는 게 맞지만 마침 근처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들른 거였죠. 시장에 제가 먹을 갈비탕과 갈비찜을 사러 갔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생각나서 충동적으로 하나씩 더 샀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라 산 건데 집에 들고 가려니 무거워서 나온 김에 아들 집에 가져다 주고 가려고 방문한 거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응, 근처에 왔다가 너희 생각나서 이 갈비탕이랑 찜갈비 사왔거든. 들어가도 되지? 아, 네네, 들어오세요. 근데 오늘 손님이 계셔서. 거실로 들어가는데 소파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민우였어요. 어머, 민우도 왔네? 민우가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서글서글한 표정과 말투를 보니 저도 웃음이 나더군요. 아유, 그럼 잘 지내다 마다. 넌 오늘 무슨 일로 온 거야? 태호한테 전해줄 거 있었거든요. 저녁엔 약속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민우가 벽에 걸린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점심시간 다 끝나가서 저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잘 놀다 가세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인사까지 꾸벅한 민우가 잠시 두리번거리며 자기 외투를 찾다가 급히 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안방 화장대 의자 위에 놓여있던 외투를 입고는 밖으로 나가더군요. 오랜만에 본 민우의 모습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이상한 생각이 불쑥 솟았습니다. 아무리 셋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곤 하지만 남편도 없는 집 안방에 외투를 올려둘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요. 보통 잠깐 들렸다면 외투는 거실이나 부엌 의자 같은 곳에 걸어두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안방에 있었다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 친구가, 그것도 10년지기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무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해서 슬쩍 말했어요. 태호야, 오늘 네 집에 갔더니 민우가 와 있더라. 너 없는데 왜 왔대? 민우요? 내가 빌려준 거 갖다 주러 왔었어요. 안 그래도 집에 가서 물건 주고 간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연락을 했었다니 의심이 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이상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어? 네가 없는데 친구가 집에 와 있는 게, 그것도 둘이서.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민우가 날 얼마나 아끼는데요.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예요. 대학 때부터 힘들 때마다 서로 도와줬어요. 내가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주고 취업할 때 자소서도 봐주고 그런 친구예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제발 이상한 의심 좀 하지 마요. 와이프도 상처받아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렇게 믿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고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 간다고 하면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랬거든요. 전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한 탓에 며느리가 저를 좋지 않게 본다고 말이죠. 사실 증거도 의심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 저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2년 차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손주를 안아보게 됐구나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태어나면 뭘 해줄까? 금반지를 해줄까? 금팔찌를 해줄까? 이런 생각에 행복했어요. 벌써부터 아기 옷이랑 용품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뱃속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에게 보양식도 먹일 겸 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손주 초음파 보러 갈 때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 땐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어머니, 저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 그래도 같이 가면 좋잖아. 아기 초음파도 같이 보고 손주 얼굴 보고 싶어. 그리고 식사까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 어머니 오시면 제가 더 불편해서요. 나중에 사진 영상 다 보내드릴게요. 저는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이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 했습니다. 임산부가 예민한 거겠거니 했죠. 출산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린 제왕절개를 하기로 해서 날짜를 받아둔 상태였어요. 그날 분만 시간 1시간 전에 병원에 가서 며느리가 입원한 병실 앞으로 향했는데 며느리가 사람을 통해 전했어요. 산모가 예민하니까 면회 자제해달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 오시면 신경 쓰여서 불안하시다고요. 남편분 있으니까 어르신은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결국 저는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치가 보여 전화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다음날 아들이 보낸 손주 사진을 보며 감격했죠. 하지만 손주를 직접 처음 본 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계속 못 오게 했거든요. 아기 면역에 안 좋다면서요. 엄마,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기만 잠깐 보고 가야 해요. 와이프가 아직 힘들대요.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내 손주라니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10달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안아보는구나. 볼에 뽀뽀도 하고 작은 손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너무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우리 아들 어릴 때랑은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 홑커플에 얼굴이 동글동글했거든요. 그런데 아기는 쌍꺼풀이 또렷하고 코도 오똑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참 예쁘게 생겼네. 아이, 그런데 외탁을 했나 봐? 태우 어릴 때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 아가야, 넌 누굴 닮은 거야?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손주가 예쁘다는 얘기였지 뭔가를 의심해서 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아기들이 외가 쪽 닮은 경우도 많잖아요. 태호도 갓난쟁이였을 때는 제 얼굴을 더 닮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며느리 반응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눈빛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왜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응? 아니, 그냥 외가 쪽 닮았나 보다고. 우리 태호는 어릴 때 헛커플이었거든. 손주는 쌍꺼풀이 예쁘게 있네. 그래서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유, 문제라니 무슨 소리야. 그냥 예쁘다는 말이야. 할머니가 손주 보면서 누굴 닮았나 얘기할 수도 있지. 아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말씀하세요? 저 진짜 서럽네요. 시어머니가 대뜸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 서연아, 내가 무슨 이상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왜 그렇게 받아들여?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 출산하고 몸도 힘든데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애가 아빠 안 닮았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겠냐고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니까 제가 미안해졌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이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다고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그래도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를 힘들게 하기 싫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이 엄마, 신생아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 자라면서 닮아가는 거야. 괜한 말해서 와이프 마음 상하게 좀 하지 마.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그래. 애가 이쁘다고 한 것도 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와이프가 힘들어 하잖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줘.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의아했습니다. 제가 별뜻 없이 한 말에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요? 보통 그래요? 외가 쪽 닮았나 봐요 하고 넘어갈 일 아닌가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렇게 의심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출산 후라고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제가 맞는 말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사과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 외모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괜히 말했다가 또 싸움 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서 100일이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일 잔치에 초대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100일 잔치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날짜 정해지면 말해줘. 내가 뭐 준비할 게 있으면 하고. 그런데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아직 안 정했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바빠서요. 아기가 좀 안 좋아서요. 핑계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 손주 100일이 이틀 정도 지난 뒤에 며느리 SNS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100일 잔치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며느리 친정 가족이랑 친구들 20명 가까이 모여서 성대하게 했더군요. 케이크도 있고 풍선 장식도 하고 전문 사진사까지 불러서 찍었어요. 저만 빼고요. 사진 속에서 다들 웃고 있는데 저만 없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만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손주 100일 잔치에도 못 가는 건지. 밤새 울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따졌어요. 태호야, 어떻게 네 어미를 100일 잔치에 안 부를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엄마, 그 와이프가 이번엔 조촐하게 하자고 해서. 조촐하게 할 거면 양가 부모님만 불러서 하면 되지. 넌 네 가족은 다 빼놓고 처가댁 식구들만 불러서 100일 잔치 하자는데 동의한 거야? 그리고 20명 넘게 온 게 조촐하게 한 거니?
엄마랑 와이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도 못 부른 거잖아요. 그러게 왜 와이프 기분 나쁜 말만 하시고. 저도 100일 잔치 어머니 못 부른 건 죄송하니까 나중에 그 와이프한테 물어서. 물어보긴 뭘 물어봐! 네가 하겠다고 왜 말을 못해? 네 엄마야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넌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만 해?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아들을 불효자를 만들어요? 그냥 좀 이번에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엄마가 말실수한 것 때문에 와이프 울고불고 이혼하자는 거 겨우 말렸어요. 뭐? 내가 스트레스를 줬다고? 손주한테 누구 닮았냐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래서 100일 잔치에서 쫓아내? 그거 갖고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점점 갈수록 왜 애가 나를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엄마 화내지 마요. 다음엔 꼭 모실게요. 진짜로요. 아들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할 때도 와이프한테 물어본다. 와이프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답답하고 속이 터졌지만 아들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제 속이 미어 터져도 자식 새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건 손주의 돌잔치를 2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시장에서 동네 지인을 만났는데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순애씨, 요즘 건강은 괜찮아? 며느리가 걱정하던데. 이렇게 밖에 돌아다녀도 돼? 보호자도 없이? 네? 저 건강해요. 아픈 데도 없는걸요. 대체 뭘 걱정한다는 거예요? 순애씨 며느리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같은 말 자꾸 반복하고 물건 어디 뒀는지도 자주 잊는다고 말이야. 치매 초기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던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멀쩡한 제가 치매 초기라고 말하고 다니는 며느리의 저희가 의심스럽더군요. 저 치매 아니에요. 멀쩡하다니까요. 어디가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 며느리가 걱정되신다고 해서 나도 좀 걱정했는데 뭐 괜찮다니 다행이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동네 슈퍼 사장님도 미용실 원장님도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건강 걱정하시던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들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린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어머니 치매 초기 같다고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대체 왜 그러나 너무 의아했어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손주 돌잔치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며느리와 다퉈서 문제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도 그냥 듣고 넘겨버렸죠. 돌잔치가 끝나면 다 따져 묻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손주 첫 돌 일주일을 앞두고 저는 정성껏 돌잔치 선물을 준비했어요. 금반지, 금팔찌, 그리고 손주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은 500만 원까지. 이번엔 꼭 손주 돌잡이 하는 거 봐야지 그 생각에 설렜어요. 100일 때 못 간 거 이번엔 만회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장소도 시간도 날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돌잔치 언제야? 내가 뭐 도울 일 없어? 저희끼리 할게요. 어머니는 당일에 오시기만 하면 돼요. 장소가 어딘데 미리 알아야 준비하지. 당일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호야, 돌잔치 어디서 해? 엄마가 뭐 도울 거 없어?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한대요. 나도 자세히 몰라요. 네 아들 돌잔치인데 너도 모른다고? 네 아들 돌잔치인데 왜 그걸 몰라? 와이프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는 몸만 오시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 돌잔치인데 아버지가 뭘 모른다는 건지 저는 불안했어요. 100일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난 거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금 예물이 든 보자기도 곱게 쌌어요. 그리고 아들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그 돌잔치 장소 문자 보낼 거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그게 하준이가 아침에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 하준이가 열이 났다고? 우리 손주가? 네, 그 소아 응급실 왔는데 장염이래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계속 울고요. 그래서 돌잔치 취소했어요. 어머니 오셔도 헛걸음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어머, 하준이 괜찮아? 많이 아파? 내가 병원으로 갈게. 할머니가 가서 봐야지.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니요, 안 돼요. 왜 안 돼? 아니,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가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응급실이라서 보호자는 한 명밖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아기가 겨우 잠들었어요. 사람 오면 깨요. 그러니까 집에 계세요. 부탁이에요. 어머니 오시면 아기가 더 힘들어해요. 아이, 응급실에서 나오면 어차피 집으로 갈 거잖니. 그럼 너희 집에서 기다릴까? 어머니, 장염이 언제 좋아질지 몰라서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나중에 아기 낳으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손주가 아프다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속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엄마, 나 바빠. 와이프 말대로 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아빠가 뭐가 바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아빠가 더 정신없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문자 말투도 평소랑 달랐어요. 우리 아들은 문자에서는 항상 엄마가 아니라 항상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문자도 항상 어머니 뭐뭐예요 라고 정중하게 썼는데 오늘은 너무 짧고 툭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에 앉아 있었어요. 한복 차림 그대로요. 손주가 아프다니 걱정되고 돌잔치가 취소됐다니 허무하고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동네 꽃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희씨, 나야, 꽃집 사장. 오늘 손주 돌잔치라며 축하해요. 네? 아니에요, 사장님. 아이가 아파서 돌잔치 취소됐어요. 장염이래요. 취소요? 어제 며느리분이 우리 가게에서 꽃바구니 5개 주문했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가게 근처에 있는 돌잔치 식당에 배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배달 갔다 왔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뭐라고요? 아이, 꽃바구니요. 며느리분이 어제 와서 직접 주문했어요. 돌잔치 장식 꽃바구니라고 제가 예쁘게 해드렸는데. 돌잔치 언제 취소된 거예요? 애가 아파서 돌잔치 취소됐다면서 오늘 어떻게 배달을 받았을까요? 저는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바로 꽃집 사장님이 말한 돌잔치 장소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여보세요.
오늘 김아준 아기 돌잔치 예약 있나요? 네, 3층에서 12시에 시작하는 걸로 예약돼 있는데요. 혹시 취소됐다는 연락 없었어요? 취소요? 아니요, 지금 한창 준비 중인데요. 하객분들도 오고 계시고요. 풍선 장식도 다 있고 음식도 나가고 있어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거예요. 아이가 아픈 것도 거짓말, 돌잔치 취소도 거짓말, 전부 저를 안 오게 하려고 꾸민 거였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한복 차림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돌잔치 장소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체 왜 저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20분쯤 달려서 돌잔치 장소에 도착했어요. 1층 로비로 들어가서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김아준의 첫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3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화려한 풍선 장식이 보이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흥겨운 음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홀이 보이는 곳에 서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하객들이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아들도 정장을 빼입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려 있었고 하준이 사랑해라는 현수막도 있었어요. 어디에도 시어머니인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 친정 부모가 떡하니 앉아서 대접받고 있더라고요. 사돈어른이 손주를 안고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돈어른은 손주를 제 아들에게 안겨줬습니다. 하준이는 아들에게 안겨 잘 웃고 있더군요. 저만 소외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 앞으로 며느리와 아들 친구 민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제 아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두 사람은 서로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쓸어내리며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그건 친구 아내와 친구가 나누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우가 며느리의 볼을 쓰다듬는 걸 보니 거의 확실하더군요. 저는 분노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홀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조용했어요. 그래서인지 목소리도 더 잘 들렸죠. 홀 안쪽에서는 쿵짝쿵짝 사회자가 큰 소리로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어서 아무도 밖은 신경 쓰지 않고 있더군요. 야, 너희 시어머니 확실히 안 오는 거지? 민우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아이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 맨날 하준이 안 닮았다고 하잖아. 와서 또 그 소리 하면 귀찮아 죽겠어. 제발 오지 마라 했더니 안 온대.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해? 걱정 마.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애 아프다는 말에 꼼짝도 못 하더라고. 그리고 돌잔치 장소도 안 알려줬고. 민우가 웃었어요. 역시 똑똑해.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는 거야. 그때 민우가 아이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아준이가 요즘 살이 많이 올랐네. 역시 아빠 닮아서 잘생겼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하는데 며느리가 그 소리에 킥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 앞에선 아빠라고 하지 말랬지. 들리면 어떡해. 저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듣겠냐?
근데 하준이 진짜 나 닮지 않았어? 눈이랑 코가 똑같아. 우리 엄마가 보면 완전 까무라칠걸. 나 어릴 때 사진 보고 하준이 보면 진짜 판박이라니까. 한번 볼래? 나 그 사진 갖고 왔거든. 민호가 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주자 며느리가 크게 놀라며 이 사진 절대 남편한테 보여주지 말라며 단속을 시키더군요. 그제야 확실해졌습니다. 민호가 하준이의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낸 아들 친구가 아들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앞이 빨갛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두 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래야 저 뻔뻔한 것들한테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어. 저는 녹화를 계속하면서 둘의 대화를 더 들었어요. 그나저나 재산권은 어떻게 됐어? 민우가 물었어요. 진행 중이야. 태호한테 시어머니 아파트 우리 명의로 바꾸자고 슬슬 말하고 있어. 세금 이득 본다고 하면 바보같이 넘어올 거야. 그놈이 얼마나 순진한데. 내가 화내면 뭐든 다 해줘. 완전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다니까. 그 할망구가 순순히 넘기겠어? 내가 왜 치매 소문인 줄 알아? 나중에 재산 분쟁 시키면 치매 걸린 할머니 말은 못 믿는다 이러면 되잖아.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아들이 엄마 치매라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 안 그래? 그래놓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한 다음에 네 이름으로 바꾸고?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저를 계속 홀로 있게 만든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똑똑하게 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재산을 뺏지 못할 테니까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더 참았어요. 근데 우리 언제 이 상황 정리할 거야? 나 빨리 하준이 데리고 나가고 싶어. 조금만 더 참아. 재산 정리되고 나면 그때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 그 바보는 평생 모를 거야. 나를 10년 친구라고 철석같이 믿잖아. 그 멍청이가. 일 끝날 때까진 필요하니까 잘 구슬려놔. 알았지? 그래.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자. 사랑해. 둘이 잠깐 껴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치가 떨려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것들 앞에서 전부 까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둘이 다시 홀로 들어갔어요. 저는 잠시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한복 옷깃을 정리하고 당당하게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홀 중앙으로 걸어가는데 하객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저를 향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낯선 노인이 나타났으니 당연하겠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누구야? 몰라? 친척분인가? 신랑 쪽인가?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아들도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 하준이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아들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준이가 열이 40도라며? 장염이라며? 너 설마 엄마한테 거짓말했니? 그게... 근데 여기서 잔치만 잘하고 있네? 아침에 전화 와서 애 아프다고 한 사람이 누구지? 그 아프다는 애가 저기서 팡팡 뛰면서 놀고 있는데? 호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와 며느리에게 집중됐습니다. 음악도 멈췄어요.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아이가 갑자기 괜찮아져서 급하게 진행하게 됐어요.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거짓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처음부터 날 안 부를 생각이었잖아. 장소도 안 알려주고 시간도 안 알려줬지. 그래서 봐라. 여기 우리 쪽 초대객이 한 명이라도 있니? 없지. 넌 처음부터 안 부를 생각이었으니까.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애가 전날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차피 취소할 생각이었고, 취소할 생각이었다면서 꽃집에서 배달은 왜 받았어? 어제 취소할 생각이었으면 어제 취소를 했어야지.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차분히 이야기를. 됐다. 더 이상 네 변명 듣기 싫다. 내가 다 들었어. 복도에서 네가 민우랑 나눈 대화 전부 다 녹음했어. 여기서 한번 틀어봐 주랴? 저기 사회자가 들고 있는 마이크로.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우도 홀 한쪽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사회자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되돌려받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녹음 파일을 그 앞에서 재생했습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 확실히 안 오는 거지? 당연하지. 아이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혼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준이 진짜 나 닮지 않았어? 눈이랑 코가 똑같아. 우리 엄마가 보면 완전 까무라칠걸? 나 어릴 때 사진 보고 하준이 보면 진짜 판박이라니까. 한번 볼래? 나 그 사진 갖고 왔거든.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뭐야, 아빠라고? 설마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왜 치매 소문낸 줄 알아? 나중에 재산 분쟁 생기면 활용하려고. 그 바보는 평생 모를 거야. 10년 친구라고 믿잖아. 그 멍청이가. 녹음이 끝나자 호라는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우야, 너 왜 그랬니? 내 아들이 너한테 도대체 얼마나 뭘 잘못했으면, 아니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으면 이런 일을 벌여? 민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망가려는 듯 바지주머니를 꼭 부여잡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아들 친구여서 믿었어. 근데 친구 아내랑 바람 피우고 네 아이까지 낳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축사까지 했어? 민우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좋았으면 네가 결혼하지 그랬어? 왜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줘서 내 아들 등에 칼을 꽂는 건데 대체 왜? 민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너!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재산 노리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지? 뱃속에 다른 놈 씨까지 품고 내 아들을 기만하고 그런 아들을 네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서 나랑 멀어지게 만들었잖아. 며느리는 곤란한 듯 손톱만 물어뜯더군요. 뭐라 반박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100일 잔치에도 나만 빼놓고 해버리고 이제는 재산 갈취하려고 계획적으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해서 동네방네 다 헛소문을 내? 이번에 내 아파트 명의 변경하면 둘이, 아니지 하준이까지 셋이서 해외라도 도망가려고 했어? 호란의 하객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실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제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아들이 하준이를 안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 거짓말이라고 해. 며느리가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우리 아들을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씨,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 내가 귀머거리야? 엄마가 녹음한 거 아무리 들어봐도 너랑 민우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오해를 해?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진짜 아니야. 어디서 어디까지가 농담인데? 네가 한 말 전부 다 농담이라는 말이 하고 싶어? 태호씨 제발. 야 박서연! 아들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들의 분노였습니다. 나한테 똑바로 말해. 하준이가 내 아들이야, 아니야? 딱 한 번만 기회 줄게. 솔직하게 말해. 며느리가 화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당연히 당신 아들이지. 그 거짓말에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민우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사진 하나 있으니까 꺼내봐라. 하준이 친아빠가 누군지 한눈에 알 수 있을 테니까. 아들은 필사적으로 사진을 꺼내지 않으려는 민우를 누르고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내보고는 큰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어요. 사진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줍고 보니 정말로 하준이랑 판박이더군요. 저는 완전히 주저앉은 아들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리번거리다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 주전자를 들었어요. 차갑고 무거운 유리 주전자였습니다. 얼음이 찰랑거렸어요. 그걸 들고 며느리에게 향하자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뭐 하시려고요? 더러운 거 씻어주려고. 저는 그 주전자를 며느리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차가운 얼음물이 며느리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화장이 번지고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내렸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원피스도 다 젖었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더러운 것, 이 물로도 네 더러운 속은 못 씻겠다. 그래도 머리 좀 식혀라, 이 나쁜 년아. 네 머리에 든 게 뭐야? 어떻게 남편 친구랑 바람 피워서 애를 낳아? 어떻게 시어머니 재산까지 노려?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며느리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 짓이냐고? 나쁜 년 혼내주는 짓이지. 왜? 억울해? 억울하죠?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래, 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들어줄게. 며느리가 악에 받쳐 소리쳤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못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날 싫어했잖아요. 아이 안 닮았다고 구박하고 간섭하고 믿어주지도 않고. 다 시어머니 탓이에요.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기가 찬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 진짜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도 남 탓이야? 내가 너 바람 피우라고 떠밀디? 아니면 내 아들 배신하고 딴 남자랑 붙어 먹으라고 권하디? 도대체 어디서 내가 잘못했니? 그리고 못되게 굴었으면 내가 너 결혼할 때 지원은 왜 해줬어? 내 믿음을 저버린 건 너야! 어머니가 자꾸 의심하니까 제가 힘들었다고요. 외로웠다고요. 그래서 민우 오빠한테 의지한 거예요. 야, 네 남편이 네 옆에 있었어. 의지할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왜 딴 남자한테 의지해? 그것도 남편 친구한테. 말이 돼? 여기 손님도 많은데 물어볼까? 누구 생각이 옳은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 뻔뻔한 년아, 변명할 자격도 없어. 시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해놓고 뒤에선 재산 뜯어먹을 궁리나 하고 남편 친구랑 바람 피워서 남편 배신하고 딴 남자 애를 낳아?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치매 환자 취급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싸늘한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똑똑히 들어라.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게 됐어. 네 친구들도 네 친척들도 다 들었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봐. 다른 사람이 널 받아준다면 말이지. 근데 어쩌냐? 여기 사람들 눈빛 보면 너 받아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다 네가 뿌린 씨앗이니 네가 걷어야지. 안 그래?
며느리 친정엄마가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한테 왜 이래요?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돈도 혹시 아셨어요? 댁딸이 바람 피웠다는 거? 아, 혹시 손주가 당신네들 피는 이었으니까 아시고도 저한테만 모른 척한 거예요? 사돈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우리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잖아. 저희도 고소할 수 있어요? 참 대단들 하네요. 그 집안도 딸은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남편 배신해서 딴 놈씨를 품고 버젓이 출산하질 않나. 부모는 딸년 잘못해도 그저 딸년 편만 들며 고소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않나. 지금 누가 급한지 모르나 보네요. 사돈이 할 말을 잃고 입만 벌름거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들으셨죠? 앞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쪽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들은 충격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어요. 태호야. 엄마.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아들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요. 민우가 와이프가 어떻게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내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진짜 엄마가 물려준 아파트 저 여자한테 명의 넘길 뻔했어. 진짜 내가 멍청하고 바보여서 와이프 바람 피는 것도 모르고 우리 재산 뺏는 것도 모르고. 자책은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잘못이겠냐. 속이려고 작정한 인간들한테 누가 안 속겠어. 그러니까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아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네가 결정해.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뭘 결정하든 엄마가 도와줄게. 이번엔 나쁜 선택하지 않도록. 저는 아들을 데리고 돌잔치장을 나왔어요. 등 뒤에서 며느리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사람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세상에 저런 일이. 남편 친구랑이라니. 애가 딴 사람 자식이래. 며칠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아들이 하준이의 친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 2주 동안 저도 아들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못 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눈만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호 씨와 아이 김아준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내심 아들이 자기 자식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진짜 내 아들이 아니었어. 태호야. 엄마, 나 3년 동안 뭐 한 거야? 아들 와이프 때문에 엄마 멀리했던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외도나 저지르는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울던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생 우유부단하기만 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새 출발할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만나기로 상담 예약해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민우도 고소할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아니, 안 해요. 10년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자식이 내 아내랑 내 등에 칼 꽂은 거 그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편해진다면.
이혼 재판이 시작됐어요. 며느리 측에서는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양육비니 요구했지만 저희 측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전부 기각됐습니다. 재판장에서 며느리가 울면서 호소했어요. 판사님,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무관심해서. 피고 측의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결혼 전부터 정민우와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정황이 인정됩니다. 재판 결과는 완벽했어요. 며느리 측 100% 귀책 사유로 이혼이 성립됐고 오히려 며느리가 아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하준이는 친부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도 없었어요. 민우도 제대로 된 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고소해서 합의금 1억을 물어냈어요. 그리고 대학 동문회, 직장 동료 모두에게 배신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후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는데다가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았고 애딸린 몸으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민우에게까지 버림받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재판장 앞에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네가 다 망쳐놨잖아. 돈이 있어야 애랑 널 받아들일 거 아니야. 땡전 한 푼도 없이 돈만 계속 내야 하는 주제 나랑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오빠 애잖아. 이렇게 되면 태호 씨가 아니라 오빠한테서 양육비 받을 거야? 소송하든 말든 알아서 해. 난 몰라. 네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으니까 제발 연락하지 마. 며느리 친정부모도 옆에 있다가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고 나섰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네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잖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결국 며느린 아이의 친부도 친정 식구도 없이 오롯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내고 직장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동네에서는 남편 친구랑 바람핀 여자로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후배 중에 착하고 진실한 여자를 만나 재혼했어요. 새 며느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태호 오빠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작년에 새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쏙 빼닮은 예쁜 아기였습니다. 눈, 코, 입 전부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아서 마음을 놓을 정도로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의 돌잔치가 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부모님석에 앉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손수 제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해줬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오늘 주인공 할머니시잖아요. 최고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죠. 손주가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손주의 돌잔치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3년 전 그날 제가 직감을 무시하고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생 속으며 살았겠죠? 남의 아이를 내 손주인 줄 알고 키우고 재산도 다 뺏기고 아들은 평생 배신당한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 그날 돌잔치장에 간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용기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새 며느리, 새 손주와 함께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이상한 일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